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인 마우로 기엔이 쓴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우로 기엔 교수는 2030 축의 전환에서 10년 후 세계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오늘날 거대한 흐름들이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조망하며 2030년의 세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시대를 선보일 것이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매업의 소멸과 출퇴근 시간의 종언, 그리고 세계화의 역전 현상이 올 거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위기의 흔적이 평생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에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전환을 예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분명 전자상거래와 재택근무, 보호무역과 외국인 혐오 같은 반세계화 현상들은 매우 중요한 추세들이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만 세상이 흘러가는 건 아니다. 이전에 유행했던 간염병과 달리 이번 사태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더 신속하게 도입되고 인구 고령화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훨씬 커지고 신흥공업국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내가 이 책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큰 경향들의 가속화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지정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권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전략적 위치는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K-팝과 영화,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강국,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로 대표되는 혁신과 창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내가 1990년대에 방문했을 당시 한국은 21세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했고 사회를 떠받치는 중산층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서비스 경제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마주칠 수많은 어려움들은 전 세계와의 공조 속에서만 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중간 규모인 국가다. 다시 말해 자체적인 인구수나 경제 규모에만 의존해서는 미래의 번영을 장담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 세계화에 앞장설 수 없다. 그렇지만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촉매로 삼자. 둘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여성의 창의력을 적극 이용하자. 셋째, 세계화, 국제무역, 이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 이제부터 내가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가능성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여준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때는 2030년. 파리에서 베를린에 이르는 서유럽의 날씨가 이상하리만큼 더워지면서 한여름의 기온이 나날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적 언론들은 이 사실을 우려하며 계속해서 보도했다. 런던을 떠나 케냐의 수도에 있는 나이로비 공항에 막 도착한 비행기에는 레마가 타고 있었다. 그녀는 영국에 몇 주간 머물며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이민자의 눈으로 영국을 바라보니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배우고 큰 통찰을 얻은 것만 같았다.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레에만은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대륙을 호령한 식민지 제국의 현재 모습이 케냐와 얼마나 다른지를 되새겨 보았다. 그녀는 많은 영국인이 여전히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케냐인들은 오래전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를 생활화했다. 이제는 휴대전화가 지갑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자신과 이웃 친구들 대부분이 온라인 학교에 다녔다고 영국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는 앙헬이 입국 수속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2주 후에 뉴욕 대학교에서 2년 동안의 이학 석사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녀는 수속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뉴욕 타임스를 읽었다. 일면 기사를 보니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노년층 인구가 청년 인구보다 많아진 모양이었다. 그녀의 고국인 필리핀과 비교하면 놀라운 차이가 아닐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돌보미 로봇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수만 명의 노인이 집에 남는 방을 빌려주고 겨우 생활을 꾸려나간다고 한다. 특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진 노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 앙헬은 미국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평하듯한 기고문을 읽었다. 기고자는 이런 추세가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앙헬이 뉴욕타임스의 나머지 기사들을 다 읽을 때까지도 입국 수속은 끝나지 않았다. 입국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의 줄은 길었고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의 줄은 그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다. 앙헬의 귀에 블록체인 기술이 입국 수속을 무척 간편하게 바꿨다는 잡담이 들려왔다. 블록체인 기술은 생활 속의 여러 분야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이제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도 바로 처리될 뿐더러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을 나오면 예약해둔 자율주행 차량에 바로 올라탈 수 있었다. 2020년, 요즘은 어디서든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곧 전 세계에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물론 이 말들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2014년 인도가 쏘아 올린 화성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것도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한 일이었다. 우주 개발 시대가 열린 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이 우주선을 화성 궤도에 보내기 위해 여러 번 발사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의 성공은 무척 놀라운 일이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들인 예산은 7,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 붉은 행성의 궤도에 인공위성을 보내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우주왕복선이 우주에 한번 나갔다 돌아오는 데 드는 돈은 4억 5천만 달러 정도다. 각각 우주여행과 화성여행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와 마션의 제작비는 1억 6,500만 달러와 1억 800만 달러였다. 인도는 미국의 우주 개발의 이면을 그린 필사의 도전을 쓴 톰 울프가 말한 꼭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진이 있으며 모든 일을 제 시간에 맞춰 효율적으로 해낼 능력도 있다. 인도 탐사선의 화성 궤도 진입은 우연히 맞아떨어진 성과가 아니었다. 인도는 그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유수의 강대국을 앞서 나간 적이 있다. 인도는 2009년에 첫 번째 달 탐사에서 달 표면에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찾아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물은 극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태양풍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10년이 지나서야 인도의 발견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우주를 탐사하려면 많은 로켓 과학자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즉 초강대국이 많은 돈과 자원을 쏟아붓고 영웅적인 우주 비행사와 유능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실현이 가능했다.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현실은 이제 지나간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오래전에는 세계의 부강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깔끔하게 나뉘었다. 출생률은 높았고 현직 노동자의 수가 은퇴자의 수보다 많았으며 사람들은 주택과 자가용을 갈망했다. 기업들은 성공의 기준을 유럽과 미국의 수준에 맞췄다. 공적 부채와 사적 부채는 모두 국가가 발행한 통화로 결제되었다.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그런 법칙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며 자녀들을 키워 독립시키고 은퇴할 때까지 통용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익숙했던 세상은 새로운 법칙들이 이끄는 새롭고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들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들의 눈보다 더 많은 감지 장치, 그리고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30년의 세계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의 교수인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10년 후의 세상을 연구해 왔다.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눈사태 같은 변화에 영향받을 노동자와 소비자에도 관심이 깊다. 수많은 강연에서 정치가, 기업의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이 책에 쓴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또한 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강의로 많은 사람과 접촉했다. 사람들은 내가 그리는 미래에 언제나 경탄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인다. 이 책은 앞으로 닥쳐올 혼란을 헤쳐나가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연락하기를 바란다. 함께 큰 돈을 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앞날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 몇 가지는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 책의 예측에 영향받을 만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하면 대강은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80에서 90살까지 살 수 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 계층 중 몇 퍼센트 정도가 인간이나 로봇이든 간병인을 필요로 할지 꽤 정확히 예측할 수도 있다. 간병하는 로봇들이 다양한 억양으로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고집을 피우지도 않고 쉬는 날도 없으며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한 어떤 문제로든 노인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변화들은 혼란스러울 뿐더러 두렵기까지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몰락할까? 아니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까? 이 책은 독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수많은 현상의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또한 새롭고도 낯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변화를 헤쳐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보다는 소통을 택하며 자신과 자녀들, 배우자, 미래의 가족, 직장 등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면 말이다. 변화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시대적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여러 변화들이 모여서 서서히 진행된다. 우리는 종종 간과하지만 지금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축적되고 있다.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그릇을 가득 채우는 법이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넘쳐 흐르면 우리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2030년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20세기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의 케냐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의 출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다. 인구 규모만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질지 생각해보자. 2030년 무렵에는 아시아 시장이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소비 시장의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으니 대부분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더 생각해보자. 이런 추세에 서로 얽혀 있는 상황들이 맞물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아지는 출생률은 우리가 점점 더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상당 부분은 여성들이 주도하는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가정 밖에서 경력을 개척하고 있으며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남성 백만장자들보다 여성 백만장자들의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부는 역시 도시지역으로 집중된다. 전 세계 도시지역의 인구는 일주일에 평균 150만 명씩 늘고 있다.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구 전체 토지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5%가 거주하며 에너지 소비와 탄소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한다. 바로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도시지역이 항상 먼저 거론된다. 한편 각 세대는 각기 다른 다양한 열망이나 포부를 드러낸다. 무언가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경제를 주장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향후 10년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는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소비 집단인 이른바 실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노년층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제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부분의 신흥공업국 시장에서는 더 젊은 세대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소비자들인 이들은 자신들의 습관이나 취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유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중산층 남녀들은 도시적 생활 방식을 지향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전 세계의 도시들로 이주하고 있다. 그 도시에서는 수많은 발명가와 기업가가 나타나 현재의 기술을 뒤흔들며 혁신을 이끌고 있다.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20세기 이후 전 세계 인구는 무시무시하게 증가해 왔다. 182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약 10억 명이었다. 100년 후에는 세계 인구가 20억 명으로 불어났다. 대공황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잠깐의 공백기 이후 인구 증가율은 엄청나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60년에 30억 명, 1975년에 40억 명, 1987년에 50억 명, 2000년에 60억 명, 그리고 2010년에 70억 명까지 불어났다. 1968년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가 쓴 인구 폭발이라는 책의 표지에는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멸망할 것인가 라고 쓰여 있었다. 이후 각국 정부와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온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지구는 이제 초만원이었고 인간들은 스스로는 물론 수백만 종에 달하는 식물과 동물종들의 멸망을 앞당기고 있었다. 그렇지만 203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출생률 저하와 맞닥뜨리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인구는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수의 절반 이하 정도만 증가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이민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인구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 미국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가임 기간 동안 2명 이하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정도 출생률로는 세대 교체를 장담할 수 없다.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상황이 비슷하다. 브라질, 캐나다, 스웨덴, 중국, 그리고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앞으로 노년층을 누가 돌보며 그들의 연금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출생률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은 출생률 하락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권력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 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때 신흥공업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는 신생아 9명이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자. 혹은 미국에서 한 명이 태어날 때 중국에서는 4.4명, 인도에서는 6.5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10.2명이 태어난다면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도 차츰 아이들에게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면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자라 부모가 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반세기 전만 해도 케냐나 가나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이들 4명 중 1명이 14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지금은 그 비율이 10명 중 1명꼴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인구수 변화는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느냐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크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가장 발전한 국가와 비교해 평균 30년 이상이나 적었다. 이제는 그 차이가 17년 정도다. 195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유럽의 사망률은 3% 정도 낮아졌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무려 65%나 낮아졌다.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에서도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은 인구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그 뒤를 아프리카가 잇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3위로 밀려난다. 1950년만 해도 인구 규모가 세계 2위였던 유럽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국 등이 포함된 동남아시아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에 이어 6위가 된다. 국가 간 이주나 이민은
인구 흑자 국가에서 인구 적자 국가로 사람들을 보냄으로써 중대한 변화가 낳는 충격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다. 사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많은 남유럽 사람들이 북유럽으로 이주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민이나 이주만으로는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수많은 국가의 정부가 벽돌과 시멘트 같은 옛날 방식 또는 레이저나 화학 감지 장비 같은 첨단 기술로 국경을 감시하거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데 열중하기 때문이다. 장벽들이 실제로 세워지지 않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이주나 이민은 인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이주와 인구 성장을 보면 지중해와 맞닿아 있지 않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50개국은 2030년에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향후 20년 동안 이주민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이주민 규모가 늘어나도 2033년까지만 인구 변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 즉 우리가 예상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향하는 주요 인구 흐름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고작해야 3년 정도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을까?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이다. 결국 임신을 하려면 무척 잘 알려져 있고 실천하기도 쉬운 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 가족의 족보를 소개하며 질문에 답해보겠다. 내 고조할머니는 스페인 분이셨는데 21차례나 임신하고 19명의 자녀를 낳으셨다. 처음 출산하셨을 때 나이는 21살이었고 마지막 출산은 42살에 하셨다. 이후 국가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여성 한 사람이 1명에서 2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 수준이 되었다. 여기서 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의 사정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 등지에서는 지금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평생 동안 5에서 10, 아니 그보다 많은 자녀를 낳는다. 평균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도상국에서도 여성 한 사람이 낳는 자녀의 수가 크게 줄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약 2세대 전부터 출생률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제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여성들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쪽을 선택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미루었다. 사회와 경제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여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출생률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여성들은 점점 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